예를 들어서 한 7억 주고 산 집을 한 12억 정도에 매각을 한다. 차익이 5억 원 정도이고 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5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되면 1,3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만 되더라도 1억 7천만 원까지.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한 20배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세무 전문가로 불리시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병탁입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좀 들려드리면, 이제 이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시고 오피스텔 한 채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에 곧 입주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여튼 2개가 되셨는데 하나를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개를 다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약간 좀 꼼수를 좀 찾으셨는데, 일단 아파트는 그대로 들고 가고요. 네, 전세를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은데 새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이거든요. 방 3개짜리.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게 또 싫어가지고 주소를 이제 가족들 주소를 전부 본가로 옮기고, 네, 이 오피스텔을 세입자를 안 들이고 전세를 엄청 높게 불러가지고 약간 일부러 공실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빈 오피스텔에서 짐을 넣고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피스텔이 이게 주거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사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불분명하고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 주는 규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문을 구하고 계신다는데,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현실 자체가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소 좀 이상해 보이는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세법, 특히 이제 양도세 쪽에서는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전입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말씀하신 아파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확인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2주택으로 중과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성격이 여전히 다소 모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이고,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피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문제는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입니다. 아직은 이제 입주 전이니까 분양권인 상태, 즉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될 때까지는 아직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혹은 이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준공된 다음에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취득세하고는 또 다르게 양도세에서는 항상 이걸 실제로 집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느냐, 이 구분에 따라서 주택 혹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각각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꼼수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이게 이렇게 살다가 실제로 국세청에 그 레이더망에 걸려들 확률이 있나요? 네,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공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표시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아파트를 매각하실 때 이제 비과세권에 해당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한 1주택 비과세권은 담당 세무당국으로서도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소유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입신고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과세 폭이 굉장히 크다,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세무서로서도 이게 정말 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오피스텔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이제 카드 내역 사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심지어는 심판례까지 좀 가서 싸움이 됐던 사례들을 좀 보면 그 컴퓨터의 그 IP 주소, 인터넷의 IP 주소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까지도 점검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양도세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꼼꼼히 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일선 세무서에서 IP 주소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진짜로 검사를 합니까? 네, 실제로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비과세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1주택 비과세가 되면 세금이 이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2주택으로 중과가 될 때는 굉장히 세금 차이가 클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이 비과세가 맞는지를 명확히 확인한 걸 통해서 잘못 낸 세금들을 적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 또 그걸 또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1주택 비과세권이 연관된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언제 생각해도 오랫동안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사실 꼼수가 난무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거든요. 세금이 너무 늘었다. 여기도 세금 뭐 1만 토지면 세금 가짓수도 많아지고 액수도 증가했다. 불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1가구 2주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많아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2주택이 되게 되면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차입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집을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는 적게는 수백만 원 혹은 많게는 수억 원까지 양도세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7억 주고 산 집을 한 12억 정도에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차익이 5억 원 정도이고 이 집을 갖고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대략 한 5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되면 내야 되는 양도세는 1,3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억 차익에 대해서 1,3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중과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1억 7천만 원까지 확 뛰게 되고요. 만약에 이 집이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차익 5억에 대해서 내야 되는 양도세는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한 20배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양도세 쪽에서 이렇게 좀 크게 2주택과 1주택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이라면 혹은 일시적 2주택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내야 되는 취득세는 1.1에서부터 3.5%까지 비교적 좀 낮은 수준인데요. 이게 이제 2주택으로 중과가 되게 되면 8.4%나 9%까지로 해서 2배 이상 커지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두 개의 집을 가지고 보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종부세도 또 2주택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세율이 2배 정도 오르게 되다 보니까 그 1주택일 때 세금보다 뭐 배 이상 더 내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집을 정리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에 빠지셨는데 방금 전에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조금 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있는 거잖아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편법과 그다음에 합법의 범위가 실제로는 막 왔다 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레이한 부분이 좀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분 범위 내에서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 이전, 즉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된 이런 경우라면 조건만 잘 갖추면 1주택 비과세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샀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를 가서 사게 될 그 집을 샀던 각각의 기간이 만으로 1년 이상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산 시기는 처음 집을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기존에 있었던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을 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3년 전에 3년이 되기 전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3년의 처분 기한이 이제 그 점점 규제 때문에 강화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원칙은 3년 안에 처분인데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사이에 새로 이사갈 집을 샀다라고 하면 이때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년 12월 17일 그 이후에 새로운 집을 샀다라고 하면 그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1년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되는 조건이 추가로 좀 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을 사서 이사까지 하고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되고요. 다만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럴 때에는 최대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자녀 임차 만기까지, 예를 들면 남은 임차 만기가 1년 6개월이다.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것과 새로 산 집에 이사를 전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연장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슈인데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집을 샀어요. 사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세법과는 별개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강화된 부분 때문에 다소 좀 모호해지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1년 안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전입해야 되고, 다만 임차 만기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 기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경우에는 조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직 유권 해석이 나온 적도 없나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도 실제로 소유자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갱신 청구권을 주지 않고 그냥 이제 직접 들어가서 중간에라도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기한 내에 처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은 세법에서는 익스큐즈하고 있지는 않다. 법이 못 따라가는 거네요, 지금 현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1년 안 있다가 사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로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화된 규정 부분이고요. 다만 이 일시적 이주택에서 이렇게 강화된 기준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과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다 포함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면 기존 집이든 아니면 새로 산 집이든 둘 중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지금도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도세를 따질 때 일시적 이주택 여기랑 취득세를 바라볼 때 또 일시적 이주택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취득세에서의 처분과 그다음에 양도세의 처분이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가령 양도세에서의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입한 시기에 따라서 2년 내 처분 또는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전입하는 조건이 있지만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이주택은 처분기한이 원칙적으로 3년이고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처럼 1년 내 처분이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1년 내 전입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취득세에서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양도세에서는 2개의 집을 샀던 텀이 만으로 1년 이상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쪽이 조금 더 좀 느슨하다, 완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세금이지만 서로 다른 것은 세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세처럼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이와는 달리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려면 진짜 집을 팔고 다시 사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거의 뭐 사실은 현실에서는 대부분 발생하는 거는 기존 집을 파는 날 그 잔금을 가지고 당일날 사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규정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